이번에 산만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그 ADHD, 그죠? 과잉행동 장애예요. 장애예요, 장애. 사실 이런 그 지적인 장애가 오면 그 평생 완치가 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 줄어들고 나아져서 그 우리가 사실 장애와 비장애를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냐 없냐거든요. 약간 남다르긴 해도 일상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러면 그건 장애가 아닌 거예요. 그건 좀 다른 거든 거죠. 다른 사람이랑 나랑 다른 거지 장애는 아닌 거죠. 장애가 되려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예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뭐 이렇게 학교에 갔는데 이 아이가 앉아서 40분 수업을 진행을 못 하더라. 30분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 하더라. 계속 뭐 의자 밑으로 내려가고 책상 밑으로 숨고 막 유리창 뛰어넘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서 단 10분을 앉혀놓기가 어렵더라. 이러면 이 아이는 이 학교라는 사회생활을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인 거죠. 이런 아이는 장애로 분류를 해요.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이걸 장애로 분류를 하는데 아이들 중에 요즘 특히나 이런 과잉 행동 장애를 보이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죠. ADHD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흥미를 느끼지도 않는 거를 엄마가 오랫동안 자꾸 붙잡아두면 오히려 이 아이가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리면서 그 집중력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과잉행동 장애로 오는 예가 요즘에는 흔히 있어요. 그 엄마들의 과욕이 아이들을 오히려 산만한 아이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만한 아이는 집중력을 우리가 좀 높여줘야 돼요. 첫 번째로 오감놀이가 산만한 아이한테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감놀이가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에게 각 감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각놀이 같으면 아이에게 시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청각놀이 같으면 청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감각 같으면 감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그 오감놀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감각을 발전시켜내는 것인데 오감놀이가 그래서 집중력을 높여줘요. 집중력이 낮고 산만한 아이들은 어머님들 억지로 집중을 하게끔 해주지 마시고 아주 짧은 오감놀이부터 시작을 하세요. 30초, 20초부터 시작을 하셔서 얘네가 20초, 30초를 유지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조금씩 늘리세요. 안 늘어난다 싶으면 다시 30초. 30초라도 잘 유지한다 싶으면 칭찬을 해주시고 충분히 칭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초씩, 3초씩, 1초씩 늘려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의 집중력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죠. 이럴 때 물론 엄마의 인내력도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아이는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놀이를 막 차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엄마랑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졌을 때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엄마가 사라지면 막상 막 불안감을 느끼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와 엄마가 떨어지는 것도 단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 놀 수 있는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을 3번에 나오죠. 아이가 혼자 놀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마련을 해 두시고 아이가 혼자 놀 수 있도록 엄마가 좀 배려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떨어져 나오는 것. 그거를 처음부터 너무 길게 하면 곤란하고 처음에는 뭐 1분, 2분, 잠깐 30초 그 정도라도 엄마를 안 보고 혼자 놀면 그럴 수 있도록 놓아두고 칭찬해줘. 와, 우리 수진이가 오늘 혼자 놀았구나. 엄마 화장실 가 있는 동안 우리 수진이가 혼자 잘 놀았네. 와,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엄마랑 조금씩 이렇게 거리를 가져가는 거죠. 이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주는 거고 이 아이가 혼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엄마와 함께 하는 놀이가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럴수록 산만한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놀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와, 오늘 이거 재밌어 하더라 해서 이거를 한 일주일 가지고 놀면 금세 흥미를 또 잃게 되죠. 자꾸 새로운 것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5번째는요. 집중력이 약한 아이는요. 놀이를 싫어해요. 왜냐면 놀이가 싫어지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근데 집중력이 약한 아이는 집중력이 약할수록 놀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천천히 이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가 어떤 건지를 잘 관찰해서 짧은 시간 그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그거에서부터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이도요, 단 2초, 10초를 집중했어도 우리 엄마들이 꼭 해줘야 되는 건 칭찬이에요. 단 10초, 5초를 같이 놀았어도 야, 잘했다. 와, 엄마 진짜 깜짝 놀랐는데 너 이번에 엄마랑 이렇게 오랫동안 놀았어. 야, 진짜 대단하다. 와, 뭐 해줄까? 뭐 이렇게 칭찬을 충분히 해줘서 이 아이가 아, 그 시간이 이렇게 나한테 기쁨을 주는구나를 알게 되면 그 시간의 애착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집중력의 시간을 조금씩 높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신체 운동 지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신체 운동, 이것도 지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네요. 신체 운동 지능은요, 선천 지능이라고도 한대요. 선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과 능력인 거죠. 팔다리 뭐 이런 거 움직임. 그래서 이제 막 움직임이 많이 이제 그렇게 많이 데리고 놀수록 이렇게 건강한 아이로 자란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신체 운동 같은 거는 엄마보다는 아빠 몫이 더 많기는 해요. 그죠? 우리 아빠들이 데리고 나가서 놀아줄 때 주로 뛰고 구르고 뭐 방에서 놀아도 아빠랑 주로 놀면 막 씨름하고 집 어지럽히고 이런 거 주로 하잖아요. 제발 좀 먼지 난다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뭐 유리를 깨부시더라도, 그러다가 사고를 쳐서 뭐 애가 다쳐서 울고 막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아빠와 아이가 노는 시간은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어머님들 우리 남편분들한테도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남편이요, 애랑 똑같아서 칭찬 많이 하면 달라지거든요. 칭찬 자꾸 해주면 더 잘하려고 애를 막 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 진짜 훌륭하구나, 우리 남편 최고야, 회사 가서 몸도 힘들 텐데 갔다 와서 또 우리 아들이랑 놀아주는 거나 진짜 멋있다, 나 그러니까 맨날 당신 없으면 못 살지, 어디 가면 맨날 당신 칭찬만 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으쓱으쓱해서 아들이랑 더 놀고, 물론 더 놀다가 사고도 더 치고 막 그릇도 부시고 하겠지만 그래도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런 신체 놀이는요, 아이들한테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주고 근육이라든지 척추라든지 이런 것에 단련이 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아빠가 놀아주는 신체 운동에는요, 이 아이에게 사회성과 규칙을 가르쳐 준대요. 엄마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규칙과 규율, 이성과 논리, 이런 것들을 아빠가 해주는 신체 놀이에서 배울 수가 있답니다. 엄마는 주로 정서를 담당하기 때문에 소꿉놀이 같은 거 하면서 친구야 얼른 와, 너가 없었으니까 나 외로웠어, 슬펐어, 잉잉잉 이런 거 하다가 나 배고파, 밥 줘, 뭐 알았어 내가 해줄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와 맛있다, 기분 좋아졌어, 행복해, 와 나도 이제 우리 뭐하고 놀까, 이렇게 노는 반면 아빠는 주로 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툭탁 좋았어, 아빠는 나를 수 있어, 퓨, 와 나도 따라 날아야지, 이런 거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나른다의 방법. 좋아, 우리 이렇게 한번 나르고 나면 이번에는 바로 이렇게 툭 떨어질 수는 없고 뭐 몇 번을 넘어가야 내려갈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이거는 하나의 또 사회생활을 하는 규칙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와의 놀이는 가능하면 엄마들이 좀 장려를 해주세요. 비록 집이 어질러지고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이가 간혹 다치긴 한다 하더라도 다치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놀았더니 아프더라, 이런 것도 배우면 아이들한테 다 경험이 되고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얘기 나오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밀고, 끌어당기고, 이런 것들 또한 아이들 뇌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한 이해력과 관계력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충분히 몸 써서 놀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물을 구별할 때 아이의 고유의 개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돌을 전후해서 이런 게 나타나요. 엄마한테 이제 의지하지 않고 혼자 놀 수 있는 마음도 요때 한창 생겨요. 그래서 엄마가 한참 동안 엄마가 뭐 딴 일을 해도 엄마가 설거지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아이가 징징대지 않고 혼자 놀죠. 장난감 가지고 혼자 충분히 놀 수 있는 거. 이거는 이미 이제 사물의 관계와 이회성과 엄마와 나와의 관계와 뭐 이 안팎의 개념과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를 했다고 보면 되고요. 이럴 때 이제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지 혼자 하겠다고 고집 부리고 우기고 이런 거를 이제 고집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죠? 고집은 의지력으로부터 옵니다. 의지력은 집중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지속성에도 의지력은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애가 고집 부린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고집을 반드시 내가 꺾어야만 한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놓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운동 지능이란 무엇인가? 자, 이런 놀이들이 있다라는 것만 한번 보시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신체운동 놀이에는 어떤 것이 있나? 공 굴리기 놀이. 네, 아기 때 하는 공 굴리기 놀이. 물론 이제 뭐 다 커서도 남자애들도 그렇고 뭐 공 같은 거 굴르는 거 좋아하지만, 공 굴리기 놀이는 특히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무언가 굴린다는 것, 무언가가 자연스럽게 굴러간다는 거. 시각놀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 있는 아이가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 시야가 이제 계속, 그리고 이렇게 굴러가는 것을 저렇게 바라보면서 아이들의 시야가 계속 이렇게 확대돼요. 그래서 굴리는 놀이는 굉장히 좋아요. 요렇게 내 시야를 넓혀내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굴리는 것 자체를 따라가는 신체 놀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특히 굴러가는 거 쫓아가는 거는 아이들이 질려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공 굴리거나 이런 굴리는 놀이는 굉장히 큰 좋은 놀이다. 그 다음에 장난감 블록놀이. 탑 쌓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거 만들고, 저 이런 거 할 때도 아이들의 인내심 굉장히 필요해요. 쌓는 중간에 무너져 버리면 화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차분히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것도 재밌다.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놀면 인내심도 배우고, 그리고 협응력, 창의력도 함께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컵 속에 뭐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기. 물건을 넣었다가 흔들었다가 쏟았다가 다시 넣었다가 하나씩 꺼내봤다가, 이런 놀이를 손가락 근육 강화 놀이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청각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런 놀이들 사실 창의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안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어떤 소리가 나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도 충분히 놀 수가 있으니까 잘 노시고. 가위바위보 놀이. 네, 아이들한테 이거는 규칙과 규율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죠? 그리고 이 가위바위보 놀이는요, 내가 질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아, 내가 지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기기도 하는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들이 조직생활, 사회생활, 단체생활을 할 때는 내가 져서 양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겨서 양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놀이로 중요한 게 가위바위보 놀이죠. 그 다음에 뭐 자전거 타기 놀이, 그네 타기, 시소 놀이, 우리 아빠들이 자주 하는 말 타기 놀이,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신체 운동 놀이의 대표적인 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신체 운동 놀이를 통해서 우리 신체 운동 지능이
바로 많이 높여질 수 있고 아이들의 뭐 근육이라든지 척추라든지 이런 것들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뿐더러 사회성 향상에조차도 도움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4세까지의) 지능이 40에서 50% 정도 형성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죠. 4세까지, 만 4세까지의 우리 아이의 지능의 50%가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때 만들어지는 형성은요, 그 지능은요, 거의 엄마와 함께 하는 다양한 놀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에 충분히 오감을 발달시켜주지 않으면요, 미숙하게 자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늘 자주자주 관찰을 해 주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모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아이가 어떤 것에서 큰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관심 영역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바라보고 관찰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감각 중에 모자란 감각들은 조금 더 자극을 주셔서 깨워내야 하시고요. 잘 발달하고 있는 것은 자주자주 해주는 칭찬과 눈맞춤으로 이 아이의 감각을 더욱더 좋게 즐겁게 깨워주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언어를 기본으로 사물에 대한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사고 능력, 판단 능력, 그 다음에 가치, 행동, 추리 등에 대해서 지능이 충분히 발달해 오고요. 지적 능력은 경험에 따라서 아이마다 편차를 두고 서서히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다양한 경험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우리 아이한테 충분히 여러 가지의 자극을 주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의 지능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들 여러 가지로 우리 아이들한테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지능 발달 단계는 출생에서부터 4세까지, 이거는 만 4세를 이야기하는데요. 만 4세까지 지능이 40%, 많게는 50%까지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17세, 여기 뭐 3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17세 때 지능이라는 것이 100% 성장을 한다고 할 때에 4세까지의 50%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리고 4세 이후에는요, 아다시피 이제 놀이 교육을, 집단 교육, 어린이집을 나가서 놀이 교육을 시작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역 자체가 4세 이전 우리 엄마들이 집에서 놀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세가 지나고 나면 이 아이는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성과 그 인성에 관한 것들은 4세 이전 우리 엄마들이 충분히 해주는 집에서의 놀이로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엄마들 그래서 여러 가지 놀이들로 자극을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놀이는요, 놀이로 끝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더불어 지능이 발달을 하는 거지, 놀이를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겠다라고 주입을 해버리면 이 아이들은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갓 태어나서 아이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잖아, 그죠? 물론 모든 감각들은 깨어있고 열려있지만 이것들의 자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달을 하는데, 무리하게 아이한테 무언가를 주입하려고 하면 잘하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사실은 스트레스거든요. 많은 에너지를 그러니까 들여가면서 일을 한단 말이죠. 아이들이 잘한단 말이죠. 근데 무리하게 아이들을 끌고 오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오히려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을 싫어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흥미를 유발하는 것, 그래서 더욱이 놀이 같은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겠죠. 자, 3번 한번 보실게요.
보통 아이들은 17살 때 지능이 완성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블룸 박사가 이미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에서 4세까지 놀이를 통해서 50% 이상의 지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8세 이전에 나머지의 25%에서 30%의 지능, 그리고 나머지 지능은 8세에서 17세, 흔히 우리가 그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라고 하는 요 시기에 나머지 20% 지능이 발달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미 만들어진 지능을 토대로 우리가 평생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블룸 박사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야기하기에는 23세까지 아이의 지능은 계속 자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뇌가 청소년 시기에도 아직 발달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미숙하고 뭐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분노를 뭐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뇌가 자라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아이들을 좀 바라봐주고 이야기들을 좀 들어주고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귀 기울여주고 관찰해주는 습관이 그래서 중요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엄마들한테 일지를 육아일기를 좀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들이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쓴 육아일기는요, 아이들의 장단점과 이 아이들의 요구와 욕구가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아이들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청소년 시기나 성인이 되기 전까지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도요,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면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엄마와의 마찰이 생긴다든지, 아이가 분노를 드러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 육아일기를 쓰면서 아이들을 좀 관찰하는 습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로는요, 그 그림보다 실물 위주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실물을 보고 난 이후에 그림으로 복습을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는요, 반복이 중요하거든요. 무엇보다 많은 반복을 해 주었을 때 이 아이들의 지능이 깨어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달을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실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먹는 과일, 채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동물, 뭐 식물, 이런 사물들, 그 다음에 장난감, 놀이기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왜 필요한지, 우리한테는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싫은지, 요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고 나서 그것과 함께 그림으로, 요즘에는 집에도 다 컴퓨터들이 있으시니까 출력들을 해서 보여주고, 또 동화책을 통해서, 그림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사물을 구별하는 능력이 빨리 오겠죠. 물론 빨리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아에서 빨리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이는 발달 단계에 맞게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조차도 아이한테는 굉장히 힘든 걸음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서 충분히 보여주고 충분히 느끼게 해주고 이렇게 놀아주시면 아이들이 발달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체를 인식하고 개념에 대한 일반 지식으로 물건을 어디에 사용한다, 또 어떻게 이용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고 충분히 표현해 주시면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 습득하면서 이해하는 능력이 얼른 잘할 수가 있겠죠. 어느 날부터 엄마와 내가 소통이 잘 된다는 걸 느낄 거예요. 어느 날부터 우리 애가 내 말귀를 알아듣는다,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때 엄마랑 아이가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엄마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우리 아이의 지적 능력 개발을 위해서 알아서 투자를 많이 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맞춤 육아 보육 전문인이란. 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들은요, 아이들을 위한 맞춤 육아 전문가가 돼주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우리 엄마가 아이의 장단점과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엔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개발, 자기 이해 도구들이 있어요. 청소년 시기, 성인 시기, 이미 뭐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아이의 성향, 장단점,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척도를 이미 이제 조사를 하고, 중학교 가도 또 조사를 하고, 고등학교 때도 또 조사를 하고, 성인이 되어도 또 조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자기 이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이해하기 전에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그건 놀이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어디에 흥미를 느끼고, 혹은 이 아이가 과격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혹은 이 아이가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 엄마들이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에 맞추어서 그것에 맞게 걸어가고, 그것에 맞게 놀아주는 것, 그것에 맞게, 그 아이의 욕구에 맞게, 그 아이 시기에 맞게 대응책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보육, 육아 보육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엄마예요. 사실은 그게 엄마일 때가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오늘날은 근데 우리 엄마들이 일하느라고 바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엄마보다 할머니가 교육에, 육아에 일선에 있기도 한데요. 육아를 전담하는 사람이 엄마보다 할머니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아이를 할머니가 가르치면은, 할머니가 키우면 아이 정서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학계 보고가 있기도 했었어요. 할머니들은 기다려줄 줄 알고, 할머니들은 웬만하면 아이한테 화내지 않고 칭찬하면서 기다려줄 줄 아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전문가는 할머니보다는 엄마가 맞다는 것. 그래서 엄마가 비록 일을 하는 분, 엄마가 워킹맘이라 할지라도 육아의 1차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는 자각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아의 주체자는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인 나다 라는 책임감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아의 대부분을 할머니가 하고 있어도 육아의 1차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할머니보다 내가 더 아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오히려 할머니랑 오래 있어도요, 주말만 엄마랑 논다고 하더라도 엄마랑 노는 것에서 아이들이 훨씬 안정감을 느끼는 예가 많아요. 엄마가 피곤해서 아이를 자꾸 쳐내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잠깐씩 눈 맞추고 잠깐씩 엄마랑 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서적인 안정감과 엄마와의 교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와는 교감을 하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무의식 중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다라는 인지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육아를 전담을 하더라도 보육의 전문가, 육아의 전문가, 우리 아이의 육아의 전문가는 바로 나다라는 책임의식을 좀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 제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아이의 능력은 아이의 기질을 먼저 알고 그것에 맞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할머니보다 엄마가 먼저여야 된다는 거죠. 아이는요, 태어나서부터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엄마한테 드러내거든요. 낯가림이 많고 내성적인 아이는 낯가림이 많고 내성적이다라는 것을 사람이 보면 두렵고, 낯선 사람을 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부끄럽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엄마한테 표현을 해요. 엄마들이 자꾸 놓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를 조금 예민하게 관찰을 하시면 아이의 성향을 금방금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향에 맞게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보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아이 주위의 환경 변화를 좀 빨리빨리 캐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는 또한 자라면서 환경의 변화조차 필요하거든요. 요 시기에 맞는 환경과 여건, 요 시기에 맞는 환경과 여건이 필요해요. 그거를 빨리빨리 좀 캐치를 잘 하셔서 주위 환경의 변화를 그 시기에 맞게 조율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의 결과로 아이를 양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늘 만족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엄마들이 좀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좀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아이의 기질과 주위 환경의 변화, 그리고 엄마의 놀이 방법과 순서, 그런 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각기 개월수마다 다르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월수에 맞게 아이들을 육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아이들이 개월수 맞게 다르게 자라는 것을 엄마가 잊지 말고 잘 캐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게 바로 나의 몫이구나. 이렇게 잘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의 성격에 따라 놀이를 실행하는 매뉴얼을 각기 다르게 내 머릿속에 좀 지니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엄마들 요즘에는 정보가 참 많아요. 그죠? 인터넷에 들어가도 여러 가지 육아의 사례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이야기와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엄마들 여러 가지 사이트에 이제 뭐 가입을 하셔서 다른 엄마들이랑 소통하고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시는데, 사실 어떤 엄마들은 그거를 내 아이와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디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뭐 그 집 아이는 뭐 2개월 만에 뭐 옹알이를 시작했다는데 우리 애는 어떻게, 걔는 뭐 저기 100일 되기 전에 뒤집기를 했다는데 우리 애는 왜, 그때 걔는 뭐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 애는 왜, 그렇게 자꾸 비교의 대상으로 보시면 우리 엄마가 조바심을 느끼게 돼요. 사실 엄마가 느끼는 조바심은요, 아이를 예민하게 만들어요. 아이를 예민하게 만들고 아이를 산만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엄마들 그래서요, 아이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고 그 아이의 성향에 맞게 이 아이를 단계별로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을 하실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중심, 누가 어떻게 했다 하더라에 좀 연연하지 않고 키우실 필요가 좀 있어요. 꼭 그거를 염두를 해두시고 단계별로 하나하나 가면 언젠가는 우리 아이가 잘 따라와 줄 거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불안해하면 아이는 예민해진다. 사실은요, 그 3, 4세 이전에 만들어진 성격은 사실 평생 가져가게 돼요. 제가 성인들을 데리고 상담을 해봐도 이 성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요, 과거 7세 이전에 혹은 뭐 5살 혹은 4살 혹은 6살 뭐 이때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무의식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성격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얘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5살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엄마들이 정말 느리게 천천히 우리 아이들을 좀 기다려주면서 정서의 신경을 많이 쓰면서 아이를 키워주었으면 우리 아이가 지금 저 모습이 안 되었을 텐데 라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요때만큼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의 정서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정말 조심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필요한 것을 잘 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좀 먹고 그때그때에 따라, 그리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 맞게 그 양육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손이 발달하면 뇌도 발달한다는 건데요. 손을 많이 써주면 좋아요.
지금 이제 다 큰 성인인데 뭐 뇌와 지능이 무슨 상관일까 싶어도 손을 많이 쓰라 그러죠. 왜 여러분 아시다시피 치매를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손가락 운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손가락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혹은 고스톱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고스톱이 이제 그림 맞추기를 하고 숫자 맞추기를 하고 그리고 손놀이를 하고 그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대요. 망가지는 뇌를 천천히 망가지게끔 잡아준다는 거죠. 반대로요, 뇌가 자라는 것을 건강하게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매체가 또한 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자랄 때, 애기 때 제일 먼저 어떤 것부터 해요? 도리, 잼잼잼 하죠. 이 잼잼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잼잼잼, 그 다음에 곤지곤지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곤지곤지 훈련을 자꾸 하는 것은 아이한테 집중력을 키워주는 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초점을 이렇게 맞추어내는 데도 도움이 돼요. 손가락을 아무데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가 정확하게 찍어내는 잼잼잼, 이게 반복 훈련이에요.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잘하는 애기한테는 이걸 가르쳐요. 서구에서도 가르쳐요. 고대 유럽에서도 아기들한테 잼잼잼, 곤지곤지 잼잼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놓치지 마시고 아이들이 조금 잘하면 잼잼잼 손가락 운동 열심히 좀 시키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를 한번 볼게요. 손에 대한 운동은요, 대뇌 피질 전두엽에서 담당을 한대요. 전두엽은 여기 뇌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의 제일 앞에 중앙에 있는 거를 전두엽이라 그러거든요. 요 전두엽은 생각과 사고 요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손의 운동으로 대뇌 전두엽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두정엽인데 두정엽은 손, 다리, 그 다음에 얼굴 운동 이런 것들을 제어한다 그러고 중뇌는 시각, 청각, 반사 운동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뇌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양한 활동이 그래서 필요한 거겠죠. 오른손, 왼손, 오른쪽, 왼쪽 공간을 지각하는 것, 앞, 뒤, 양옆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오른쪽, 왼쪽 이런 것을 그 신체 운동 진행을 할 때 꼭 해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이런 뇌들이 있는데 어쨌든 다양하게 감각을 키우면 뇌는 골고루 발달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뇌가 이제 정보를 기억하는 시간에 따라서 단기 기억이다 혹은 장기 기억이다 또는 감각 기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억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짧게 기억하는 단기 기억과 길게 기억을 해내는 장기 기억과 그리고 감각 기억. 아이들이 태어나서 1, 2개월 정도까지는 사실 기억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거 할 때도 아이들이 할 때마다 좋아하는 이유가 기억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가리면 없네? 그 다음날도 또 똑같아. 그 다음날에도 또 똑같아. 자,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하나 기억을 이렇게 깨우쳐가면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단기 기억이라는 건 2, 30초 혹은 1, 2초 짧게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짧게 기억했다가 잊어버리는 것을 단기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짧게 이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잠깐 우리가 후각의 기억이라든지 미각의 기억이라든지 이렇게 잠깐 기억하고 넘어가는 거는 이렇게 단기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기 기억의 용량이 단어 숫자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약 7개 정도를 기억해내는 것을 단기 기억이라고 해요. 금방 봤다가 금방 한 7개 정도를 보면 금방은 기억해내죠. 우리가 시험 칠 때 시험 문제지 받기 직전에 잠깐 노트 후루룩 봤다가 집어넣는 순간 1번에 바로 봤던 문제 나왔어. 단기 기억이에요. 2번 문제 읽는 동안에 까먹어 버리죠.
그게 단기 기억이에요. 잠깐. 그래서 요거를 단어나 문자 정도를 뭐 문장이나 이런 거를 한 7개, 8개 정도를 기억하는 것을 단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 기억은요, 1분 이상 길게 기억해내는 것을 장기 기억이라고 해요. 성인이 되어 갈수록, 청소년부터 성인이 되어 갈수록 우리의 기억은 장기화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6번째는요, 감각기억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각기억은 1초 동안 짧게 기억하는 거죠. 소리라든지 영상, 감촉 이런 것들. 감촉은 살짝 느끼면 뭐 간지럽다. 부드럽다. 이게 쓱 사라져 버려요. 냄새 맡는 것도 쑥 왔다가 쑥 사라져 버리죠. 이게 바로 감각 기억이에요. 근데 감각 기억은 또한 장기 기억으로 오랫동안 우리한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거를 다시 꺼내면 맞아 간지러웠는데, 그리고 내 감각이 그때 간지러웠던 것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래서 감각 기억은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감각의 자극을 많이 주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감각 기억은 장기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뇌를 성장을 시키고 뇌를 발달시키는데 굉장한 큰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 감각이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부드럽다가 오랫동안 남아있고 걔 너무 까끌어서 싫었어, 이런 기억이 아이한테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뇌 속에. 그래서 뇌가 그거를 떠올릴 때마다 뇌가 자극을 훅 받고 하는 거예요. 와, 맞아, 그거 되게 달았구나, 맞아, 그거 참 맛있었다, 이런 기억도 장기 기억으로, 감각 기억은 장기 기억이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오랫동안 나한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다시 꺼냈을 때 내 오랜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것이 끄집어져 나와서 맞아, 그때 참 매웠었지. 그래서 우리가 신 거 생각하면 입에서 침 도는 게 감각 기억인 건데, 이 감각 기억은 기억해내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 신 것을 먹었는데 맞아, 그 참 셨어, 나도 모르게 침이 고이는 거, 이게 바로 감각 기억이 장기 기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감각적인 자극을 많이 주는 거, 뇌 발달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두엽은요, 처음에 전두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뇌의 제일 앞쪽 부분이 전두엽이에요, 그죠? 전두엽은요, 대인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능력과 뭐 창의, 그 다음에 종합적인 사고, 지적 기능, 그 다음에 뭐 위험한 걸 판단한다든지 복잡한 행동, 그 다음에 아이디어 구상, 이런 것들을 전두엽이 다 담당을 해요. 그래서 책을 읽었을 때 슬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작가는 이것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이 줄거리는 어떠어떠한 것이구나, 운전을 할 때에 내비를 바라볼 수 있는 기억, 300m 뒤에 우회전 해야 되네, 우회전 했다가 유턴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좌회전으로 들어가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나오는구나, 요게 전두엽이 담당한다는 거죠. 전두엽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두정엽인데요. 두정엽이 사고 이해, 그 다음에 입체적인 공간관계, 정보 처리, 그 다음에 문자 조합, 이런 것들을 두정엽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전두엽이 전체를 가지고 요렇구나를 안다면, 두정엽은요, 문자를 요렇게 조합을 해야 된다는 것. 서술어는 맨 끝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뭐 목적어는 이리로 와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하는 것이 두정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측두엽은 청각이라든지 인지기능, 언어 기억기능, 이런 것들을 측두엽에서, 옆에 있죠, 측두엽에서 담당을 한다 그러고, 후두엽은 뒤에 있어요. 뇌의 뒤쪽에 있는 게 후두엽인데 이게 시각 정보를 담당한다고 해요. 후두엽이 움직여야지만이 저게 빨간색이구나, 쟤가 네모났네, 쟤가 평형이구나, 요런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후두엽의 기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손해가 있어요. 손해는 평형 감각, 근육 조절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몸의
균형 감각을 만들어주는 것이 소뇌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소뇌가 마비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소뇌가 마비된 채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서거나 걷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균형 감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신체의 균형 감각은 소뇌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런 뇌들은 다 어릴 때에 놀이를 통해서 개발되고 발달되어지는 거잖아요. 누구나 뇌가 있는데 발달되어지지 않으면 역시나 사용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놀이는 이러한 의미 때문에도 필요해요. 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기관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발달을 골고루 시켜줘야 정상적인 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척수는요. 척수는 아다시피 뭐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같은 것을 통제하는 역할을 척수에서 한다고 합니다. 신경에 관한 것이죠. 반사, 뭐 이런 것들, 조건 반사, 이런 것들이 바로 척수가 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뇌간이라는 게 있어요. 뇌간은요, 지각이나 의식, 뭐 운동, 생명 유지와 심장, 뭐 호흡 조절, 잠과 배설, 이거는 이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거죠. 기초적인 것, 가장 근본이 되고 원초가 되는 것들을 우리 뇌간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뇌피질이 있어요. 대뇌피질은요, 신경세포가 모여 있어서 뭐 감각이나 뭐 지적 사고, 그 다음에 뭐 사고 기능, 이런 것들을 대뇌피질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뇌에 뇌량이 있어요. 뇌량은요, 우뇌하고 좌뇌는 뇌량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뇌와 좌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논리와 이성은 우뇌가, 그 다음에 뭐 예술적인 부분은 좌뇌가, 감성, 뭐 좌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얘네 두 개는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얘가 자극을 받으면 유기적으로 얘도 자극을 받아요. 순차적으로. 이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대뇌의 뇌량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긴밀한 협력체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우뇌는 이미지를 기억하고 좌뇌는 언어 능력을 관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뇌가 감성, 뭐 시공간, 직관, 비언어, 그 다음에 좌뇌가 언어, 수리, 이성, 뭐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소는 반대라고 해요. 그죠? 우뇌를, 오른쪽을 많이 쓰면 좌뇌가 발달을 하고, 왼쪽을 많이 쓰면 우뇌가 발달을 하고, 그래서 좌우뇌를 골고루 쓰게 하기 위해서 양손을 사용을 하면 좋고, 양손을 사용하게 하는 건 어린 시절에 엄마가 배려해주는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오른손이 바른 손이라서 예전 엄마들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밥상머리에서 밥 먹는데 왼손 사용, 태어나서 이미 타고나게 왼손잡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왼손 사용하면 때려가면서 오른손으로 바꾸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죠. 왼손 쓰는 사람이 감수성도 예민하고 창의적이라더라 하니까 갑자기 또 왼손잡이를 막 찬양하게 되고, 왼손 써라 왼손 써라 하게 되는데, 사실 양쪽을 다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사실은 뇌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뇌가 발달하면 느리게 천천히 좌뇌도 함께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중뇌가 있어요. 중뇌 가운데 있는 뇌예요. 그죠? 그 전두엽 뒤쪽에 있는데, 안구나 뭐 홍채, 뭐 수축 운동, 그 다음에 뭐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것, 체온이라든지 식용 조절,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고 해요. 역시나 가장 인간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뭐 자극이 오면 자극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체온이 너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뭐 반응, 식용에 대한 반응, 식욕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안구, 눈에 대한, 시력에 대한 이런 반응들을 중뇌가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뭐 꼭 이것들을 뭐 암기하고 외우고 기억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다만 이 뇌들이 이러이러한 영역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양한 형태의 자극은 바로 이 뇌들의 영역들을 영역별로 발전시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자극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얘네가 각자 따로 노는 건 아니에요. 발달이 되면 함께 자극을 받고 발달이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대뇌 피질을 어떻게 발달시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따로따로 뭐 분리를 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한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유아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아이의 정서 키우기 놀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뇌 발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는요, 정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서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거든요. 불안을 느끼고 자랐다 이러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는 불안에 해방되지 못하는 정서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정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키워낼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정서 키우기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역시나 우리 아이의 놀이로부터 지적 능력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인데, 사물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사물 하나하나를 놓고 보고 인지하기도 하고 관계성을 가지고 인지하기도 하며, 그리고 나와 사물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인지를 하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것이 지적 능력인 건데, 이 지적 능력이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놀이를 통해서 배워야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배우고 잘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극을 받아야 인지가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 다양한 자극을 아이한테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데요. 아이들은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은요, 아무 자극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것만 주어도 자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욕탕에 발만 담그는 것도 자극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일화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장애인으로 태어난 헬렌 켈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 승질만 더러운 우리 그 헬렌 켈러, 성질만 까다로운 헬렌 켈러. 자, 그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죠? 설리반 선생님이요, 헬렌 켈러에게 사회성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처음에는요, 헬렌 켈러가 승질만 부려대서 설리반 선생님이랑 계속 마찰만 생겨요. 설리반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참을성을 가지고 천천히 하나하나 헬렌 켈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손에 쥐어주고, 볼펜을 손에 쥐어주고 노트를 주어서 글자를 쓰게끔 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만져보게끔 하고요. 거기에 유명한 일화가 나와요. 바깥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그 호수에 물을 틀어서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뿌려버리죠. 헬렌 켈러가 엄청난 자극을 받게 돼요. 그 순간 그 온몸이 축축해지고 시원해지는 그 느낌, 그 강한 자극.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를 그 헬렌 켈러가 간접적으로 막 표현을 하니까 설리반 선생님이 손에다가 쓰죠. 워터. 물이다. 헬렌 켈러는 평생 세수를 안 했던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충분히 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먹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몸도 씻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자극이 처음이었던 거죠. 물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확 덤벼들어서 나를 이렇게 갑자기 시원한 해방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존재구나. 이것이 바로 물, 워터구나. 이 자극이 헬렌 켈러를 일으켜 세웁니다.
무언가를 해보고 싶게 만들고요. 도전하게끔 만들고요. 설리반 선생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극들을 아이들은요, 하루하루 매일 받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자극. 그것이 근데 우리 엄마와의 교감을 통해서 기분 좋은 자극으로 새롭게 받아간다는 거죠. 우리 아이의 뇌는 그런 식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아이는 이런 식으로 이 세상과의 소통을 배우고 준비해 가는 거죠. 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의 정서 키우기 놀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서를 안정을 시키는 데는요, 제일 중요한 건 엄마하고 아이하고 눈 마주치는 거예요. 자주. 생후 1개월이 지나고 신생아가 지나고 나서 2개월쯤이 되어 가면서 아이는 모빌놀이를 통해서 초점을 맞춰 갑니다. 흑백의 모빌놀이가 계속 머리 위에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초점이 딱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뿌옇고 흐릿하게 보였던 아이의 시각에 정확한 형태가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아이한테 찾아와요. 그 순간이 정확히 언제다. 뭐 예를 들어서 생후 87일이다. 생후 뭐 53일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거를 엄마들이 느껴요. 엄마들이 수유를 하면서 애기랑 늘 이렇게 애기를 바라보면서 잘 먹는구나. 아유, 우리 수진이 잘 먹네 했는데 어느 순간 애기가 엄마랑 눈을 딱 마주치면서 웃어. 그거를 엄마는 느껴요. 그게 바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처음 느끼는 환희며 희열이 되는 건데, 아이가 엄마를 딱 바라보면서 눈이 딱 마주치면서 싱긋 웃는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초점이 아이가 딱 맞추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엄마가 자주 아이의 눈을 마주치면서 칭찬을 해주고, 이게 바로 이 아이의 정서 발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칭찬은요,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고래가 말귀를 알아들어서 춤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나로 인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나조차도 행복해지는 것. 내 존재감에 어떤 의미가 생기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찬의 힘인 건데, 요것을 아이한테, 이 아이가 뭐 이해를 하든 못하든 행복한 표정, 즐거운 표정으로 자주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아이 정서 만들기에 출발이 된다는 거죠. 자, 보실까요? 정서란 아이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참다운 생각을 정서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서 있게 아이를 키우려면 오감놀이로 시작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놀이하다가 보면 아이의 감정에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놀이 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아이의 정서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놀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은 바로 엄마가 보내주는 칭찬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바라보는 눈빛, 엄마랑 마주치는 눈빛. 여기서 정서의 출발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뭐 놀아주고 기저귀 갈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뭐 수유하고 이런 거 할 때 늘 엄마가 웃으면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걸어주는 거예요. 특히 아이랑 목욕할 때는 놀이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물도 있고 비누도 있고 뭐 1개월 이전에 목을 가누기 이전에는 목욕하면서는 조심스럽지만 아이가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 목욕탕에서도 충분히 조금씩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빠랑도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목욕탕이에요. 그죠? 목욕탕 안에서 아빠랑 비누 놀이라든지 뭐 거품 놀이라든지 미끄러지기 놀이, 뭐 물장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서적인 교감을 충분히 나누면 이 아이는 걱정 없이 안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부모는요, 평생 동안 아이한테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따라온다는 건데, 사실 평생 동안 애한테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애한테 좋은 말만 해라 이러면 그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잘하면서 화도 낼 수도 있고 야단도 칠 수 있고 뭐 하다 보면 욕도 나올 수도 있고 한 건데, 프로이트가 이 이야기를 4세 이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책이 있었어요. 그죠? 이야기 책은 아니고, 그 말이 바로 프로이트가 한 얘기예요. 4세 이전의 기억이 평생을 좌우한다. 평생의 정서를 좌우한다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때까지라도 우리 엄마가 웃으면서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가 역시나 보고 따라 배우면서 좋은 정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 뭐 행동이나 뭐 건전하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의 기분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정서가 또한 다르게 오기도 하죠. 그래서 엄마의 말과 행동,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아이의 정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 요것들을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는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내가 힘들고 피곤한데 남편이 맨날 야근에 회식한다고 늦게 온다고 남편이랑 큰 소리로 싸우고, 요런 거는 정말 하고 싶어도 참으셔야 합니다. 아이가 잠들었을 때 나가서 하시거나, 두 분이 수화를 배워서 수화로 싸우시거나, 가능하면 소리를 높여내서 이게 아이한테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 바른 정서를 키우는 데에 그 가장 큰 방해물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싸움은 아이들의 올바른 정서를 위해서 제발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음 얘기를 한번 볼게요. 아이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소심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대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요,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오히려 소심하고 판단이나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어려워한다고 해요. 특히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자꾸 보고 자란 아이는요,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는 것 자체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을 느낀다고 해요. 왜냐면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불안을 안고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얘기한 건 바로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싸우는 것은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이에게 전 세상이고 전 우주거든요. 근데 그런 전 세상과 전 우주가 싸운다고 생각하면요, 아이들은 나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싸운다. 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건 어른이 되어서까지 없어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된대요. 그래서 아이한테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아이는 키울 때에 칭찬 위주로 키우시고, 어떤 엄마들은 칭찬 너무 많이 하면 애가 건방져질까봐 칭찬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모한테 긍정적인 말과 칭찬을 많이 들은 아이일수록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런 아이들은 결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자만하게 자라지 않게 되는 거죠. 칭찬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요, 처음부터 야단치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자꾸 하지마, 안 돼, 이렇게 야단을 치면요, 이 아이들은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안 돼, 그거 하지마, 엄마가 줄 거야, 엄마가 주는 것만 만져야 되는구나, 이거를 무의식 중에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애들은 오히려 자아 독심이 나타나는 거죠.
나밖에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상처에 노출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만 지켜내려고 자아 독심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대외 관계 속에서는 오히려 소심한 아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표현을 못하는 아이, 미숙한 아이, 요렇게 자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했을 때 늘 엄마한테 제지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지마 안 되라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이 아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도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선택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선택해주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 불감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우리 엄마들이 키우면서 모든 것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시간까지 딱딱딱딱 잡아서 뭐 8시부터 4시까지는 학교, 4시에서 4시 반까지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가 4시 반까지 간식 먹고, 이동해서 5시부터 5시 40분까지는 영어, 이동해서 6시부터 6시 20분까지 수학 과외하고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뭐 몇 분까지는 뭐 하고, 애들이 그것만 하고 성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님들 아이를 키울 때 스스로 선택하게끔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거 만지지만 안 돼가 아니라 그거 만지고 싶어. 알았어. 자, 만져볼까? 와, 잘했네. 요렇게 키우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위험해. 만지지만 아니고, 자, 이거 만지고 싶구나. 근데 이거 좀 위험한데, 자, 엄마랑 같이 한번 만져볼까? 짠. 와, 어때? 괜찮지? 요렇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죠.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 스스로 책임지는 아이로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심한 아이는 사실 포부가 작아서 큰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요. 책임감을 갖지 못하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거듭거듭 자꾸 강조하지만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자, 6번째는요. 부모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행동과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요, 아이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서 긍정적으로 사고하면서 자란대요. 그거를 요즘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그것을 딛고 설 수 있는 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 내가 대학은 떨어졌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공부해서 다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렸을 때 우리 부모한테 받은 바른 정서를 통해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좋은 정서를 가진 아이로 키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2012년에 비해서 올해가 대학생들 자살률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었는데, 상반기만 조사했을 때 30% 정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해요. 그 중에 거의 한 60% 정도는 70% 이상은 좋은 대학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고, 그 중에 한 40% 이상이 카이스트라고요. 카이스트에서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이 아이들한테 회복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청년 실업도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저것도 많고, 계약직도 많고, 세상이 살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전교 1등만 해서 카이스트에 온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대기업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를 하기도 전에 좌절하고 포기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마든지 넘어져요. 그때 우리 엄마들이 아유 진짜 너는 새 옷 입혀봤자 소용도 없고 맨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우리 아기 넘어졌구나 와 열심히 걷다 그렇게 된 거지 맞아 다시 해볼까 요렇게 아이들이 다시 시작해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칭찬을 해주면 이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자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가 차분한 성격을 지니고 또 말을 조심스럽게 하면 아이 역시 차분하게 말하는 법을 배운다고 하죠. 엄마가 덜렁대면 애도 덜렁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저는 성격이 되게 덜렁대는 성격이라 저희 애도 되게 덜렁대요. 제가 또 시간 개념이 좀 없어서 맨날 허둥지둥 닥쳐야 막 쫓아가는 그런 성격이라 저희 애도 똑같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안 그렇거든요. 저희 남편은 늘 미리 준비해서 미리 가고 미리 챙겨서 미리 가고 하는데 저희 애는 희한하게 그런 거는 저를 닮았더라고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아우 좀 일찍 서둘러서 준비 좀 하지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엄마 닮아서 그렇잖아요 하고 나한테 도리어 아 그렇구나 참 반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역시나 엄마는 아이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바람직한 정서를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얘기를 하고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의 정서는 걱정할 것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